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힘차게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68혁명의 배경, 그 다음에 이게 사실 거시정치보다 이제 미시정치, 심지어는 부부의 침실까지 또 정치투쟁의 장이 되는 그 혁명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혁명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혁명의 스타일이 바뀌었다 한마디로. 뭐냐면 체제 전복과 새로운 체제의 수립, 이런 차원에서 혁명에서 이제는 생활 단계의 아주 미시적 영역, 부부의 침실,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생활, 이런 전 범위로 확산돼서 이게 아주 미시적 관점에서의 전방위 투쟁이다. 전방위 혁명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정치혁명의 전략 전술이다. 요걸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68 이후에 혁명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혁명이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네요. 그냥 순진하게 우리 그냥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치 혁명의 지금 상태구나. 그러면 이거를 법이나 제도로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체계화돼서 우리 체제를 그 혁명의 관점에서 바꾸겠다라고 하는 시도라는 거를 인식하고 여기에 우리가 그 방어를 하고 대응을 해야지. 그냥 자기들끼리 사랑하겠다는데 뭐 하세요. 그리고 결혼도 하겠다는데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제도를 싹 바꿔버리죠. 뭐 이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헌법에 이게 탑재되려고 시도가 되고 있잖아요. 헌법 개정 전국을 틈타서. 그러니까 원래 헌법 개정 논의가 나온 거는 통치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현행 대통령제나 지방자치제도가 이대로 좋으냐 이런 논쟁에서 시작했는데 슬쩍 여기다가 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탑재하면 국민들이 잘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슬쩍 넘기면 이게 변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사법 체계 전체를 바꿔요. 왜냐하면 가족의 개념이 바뀌죠. 부부의 개념이 바뀌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법학자가 아닌 분들은 감이 금방 안 왔다면 생활세계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족과 친족을 규율하는 법체계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죠. 만약에 동성혼이 허용되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바뀔까요? 상속 문제까지 겹쳐요. 이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게이 커플이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느냐 문제까지 되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 게이 커플한테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된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인권 교육받고 차별했다고 문제가 돼요. 잘못하면 이거 법적인 제재까지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돼 있다고요. 그럼 우리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현실에서 나는 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양심상 그거 못하겠다. 이러면 해고당하는 거예요. 차별했다고. 그런 문제를 지금 인식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혁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레닌의 볼셰비키 혁명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새로운 버전의 혁명이 유럽을 강타해서 그 결과 우리가 존경했던 교회들이 싹 쓰러졌다. 그게 무슬림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돼버리고 술집이 되고 이렇게 됐다. 그걸 지금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오를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계속 지금 말씀만 드리고 마오를 본격적으로 안 다루고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오의 사상이 마오이즘이죠. 이게 이 68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난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복잡하고 어려워가지고 이거 짜증나는데 여기에 또 중국 공산당까지 등장해가지고 그리고 또 유럽에서 또 중국 공산당은 또 이 사상은 또 왜 수입하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유럽의 좌파들이 너무 실망을 소련을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 시대를 보니까 이거는 해방이 아니고 자기들이 맨날 종속 독재 얘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하면은 해방 세상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 다 죽어나가고 수용소 가고 이러니까 실망을 했단 말이죠. 근데 동방에서 빛이 비쳤다 이런 표현을 해요. 좌파 이론가들이. 그 빛이 어디서 왔냐면 마오의 저처럼 헤어가 없어서 빛이 났다기보다는 이 이론이 광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빛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소련 스탈린은 마오에 되면 세 발의 피다. 그러니까 마오가 죽인 사람이
대약진 운동 기간에만 4,500만이었다는 거죠. 프랑크 디케터 교수가 연구를 해서 밝혀낸 건데요. 그전에는 이걸 숨기고 중국 공산당이 자료를 못 보게 하니까 제대로 연구가 안 됐던 거예요. 근데 프랑크 교수의 문제의식은 뭐냐면 이렇게 인류사에 치명적이고 흉악한 독재자를 왜 제대로 평가를 안 하냐. 지금 4,500만을 죽였는데 지금 인류사 최악의 독재자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걸 존경한다고 얘기하는 정치 지도자가 있어요. 한국에. 있었어요. 찾아보세요. 검색 정보화 시대니까. 제가 이거 여기서 밝히면 큰일 납니다. 또 시달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냐? 그러면 괜찮은 나라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그래서 제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6.8혁명이 어떤 구조에서 마오이즘이 탑재가 되고 영향을 끼치게 되느냐. 근데 일단 문화 대혁명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이들이 얘기한 아름다운 노동자 농민의 세계, 인민공화국이 이 사회생활, 정치생활 이거를 지배하는데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10년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66년 5월부터 76년 10월까지. 근데 이 기간이 모리스 마이스너라고 하는 이제 중국 전문가는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거는 역사의 대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앞에 이미 대약진 운동이라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58년에서 62년 사이에 중국이 생지옥이 되는 기간이다. 이게 마오의 통치였죠. 그래서 대약진 운동을 해놓고 4,500만이 죽었는데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자기 권력을 더 강화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산당들의 특징이 뭐냐면 스탈린도 그렇고 마오도 그렇고 김일성도 그렇고 자기를 우상화해갖고 자기를 신격화시키는데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이 사실 문화대혁명이라는 게 중국에서는 어떤 관점이었냐면 그냥 권력 투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약진 운동으로 4,500만이 죽으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이면 이 정치가 잘못됐다고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오의 권력이 축소되거나 뺏길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세팅해가지고 수정주의자들, 자본주의에 타협하는 놈들 이래가지고 싹 숙청해 버리는 거를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 옆에서 자기를 지켜주고 혁명을 같이 했던 그 동지들을 다 잔인하게 고문하고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그런 짓들을 숙청 작업을 벌일 때 당 내에 공산당 내의 세력으로 그 공산당들을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젊은 애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다 깜짝 놀랐는데 10살이 안 된 애들까지도 홍위병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그 공산당 지휘부의 대포를 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선생님을 죽창으로 찌르게 하고 그래서 중국 사회 전체가 미쳐 돌아가는 판을 만드는데 그 결과는 뭐냐? 자기 독재 강화예요. 자기 권력 강화고. 그러면 이제 홍위병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서 날뛰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신에게 혁명적 조치를 취하러 왔어. 이러고 딱 나타나면 무자비한 폭력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막스 레닌주의 계열의 이 공산당들이 무서운 이유는 예전에 파리가 한번 해방구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걸 파리 커뮤니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실패했냐 이럴 때 적들에게 적절한 폭력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레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프로레타리아 독재 기간에 확실하게 폭력을 행사해서 적들을 멸절시켜야 제대로 된 혁명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폭력성이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한국에서 인기 끌고 있는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동구권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한국의 좌파 학자들이 거짓말해서 수입하는 게 KBS에까지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또 그것도 검색이 다 돼요. 자유주의 진영 안에서 자유주의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학자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지젝이 뭐라고 했냐면 레닌이 얘기한 진리 정치를 실현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앉아서 편안한 대학 강단에서 자본주의 비판하는 걸로 안 되고 행동에 옮겨라고요. 그러면서 폭력은 우리 혁명의 핵심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한국에서 열광하고 난리지. 그리고 서울의 모 사립대학은 겸임교수로까지 위촉을 시켜놨어.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젝의 철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왜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실체를
성도님들한테 설명하면 기가 차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68혁명과 한국의 좌파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제가 설명을 본격적으로 드릴 건데, 일단 마오를 끝내놓고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오가 이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마오 입장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한 건데, 중국에 뭐가 있냐 했더니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근데 영국을 따라잡겠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스코틀랜드 르네상스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그 스코틀랜드의 개혁신앙, 그 다음에 잉글랜드의 청교도 혁명, 그에 뒤이은 명예혁명, 이런 아름다운 우리 개혁신앙의 전통에 힘입어서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니까 영국 정치가 멋있고 배울만하다. 그리고 사회가 굉장히 풍요롭고 발전했다. 근데 지금 영국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낭여행 가거나 놀러 갔을 때 소비자 관점에서 여행 가니까 좋아 보이지 이민자로 살아보세요. 무슬림 천국이 돼 있고 동성애로 파괴되고 교회 사라진 그런 나라에서 이제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급속도로 몰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정신 차리고 지금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될 텐데 지금 걱정인데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거꾸로 지금. 근데 우리 교회도 걱정이네요, 지금. 그걸 모르고 저렇게 되면 우리도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이 마오가 뭐라 그랬냐면 영국을 따라잡겠다.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뭘로 따라잡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자본주의가 진행되고 자유주의적 토대 안에서 자본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사회인데, 그랬더니 우린 자본이 없으니까 노동력으로 가겠다. 왜냐하면 중국에 깔린 게 노동력이다. 인구 최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인민공사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걸 집산화합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냐면요. 집단 노동을 시키는데 막 죽도록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생산량을 늘려라 그래갖고 양을 딱 정해주면 그거 안에 못 만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러니까 죽도록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할당량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주 어디다 팔 수 없는 품질이 떨어지는 것밖에 생산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짓을 벌이게 되냐면 그 생산품을 어디 소비를 못 시켜. 자기 내수용으로도 안 되고 수출을 어디다 해요, 그걸. 그러니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근데 원자재는 다 써버렸잖아. 이거 만든다고. 그러니까 원자재가 고갈되고 중국의 자원이 싹 고갈돼 버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달 쪼아 먹는다고 참새 다 죽여갖고 굶어 죽은 그거는 그냥 에피소드에 불과해요. 엄청 2천만 명 가까이 굶어 죽었죠. 참새 다 죽여가지고 벌레가 창궐 하니까. 그런 바보짓들을 막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재적소에, 그러니까 이 계획경제의 위험성이 뭐냐면 국가가 명령을 경제 분야에서 잘못하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메커니즘이 매우 효율적으로 유한한 이 자원을 분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이걸 놓치고 인간이 좋지도 않은 머리로, 마오가 뭐가 머리가 좋아요. 이상한 사람이지. 그리고 또 욕심이 얼마나 많고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면 인명을 경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이 동맹관계도요, 그런 걸 보고 해야 돼요. 이 중국 공산당의 특징이 인명 경시고, 이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과정에서 엄청난 인원이 학살되는 과정에서 이때 10살도 채 안 된 애들이 학살하는 걸 배우고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시에 대한 이게 어렸을 때부터 학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걸 위험하게 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제발 좀 우리 믿는 사람들부터. 근데 이런 정치를 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불만 세력들이 생기고 시키는 대로 안 하죠. 그럼 식량 배급을 줘요. 근데 식량을 배급하는데 이걸로 통제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다. 그럼 식량 배급 끊어요. 그래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정말 잔인하죠. 그래서 아사자, 그다음에 대놓고 학살한 사람,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공동 식당이 있잖아요. 얘네들 그 인민공사 안에서. 근데 죽도록 중노동을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노인들이 힘이 없으니까 국을 뜨는데 배식을 하는데 이게 늦어요. 그래서 죽여요. 국 늦게 뜬다고. 그래서 쟤는 왜 죽였니? 그러면 기분 나빠서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만이 죽잖아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약속한 유토피아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천막교회로 시작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운다. 여기서 중심이 예수님이시면 이 공동체가 여기서 천국을 맛보잖아요. 근데 거꾸로 마오처럼 이 자리에서 모의해갖고 혁명을 해갖고 여러분에게 유토피아를 줄게요. 이렇게 약속하면 거기가 그날부로 생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 농민 세상을 만들어준다고 해놓고 농민들을 지금 뭡니까? 국 늦게 푼다고 죽이는 그런 정신 나간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걸 유토피아라고 하고 앉아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영국을 따라잡겠다고 지금. 엉뚱한데 국가 자원 다 낭비해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게 만들어 놓고 굶겨 죽이고.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걸. 이거를 한국의 교수라는 자들이 대학생들한테 마오는 항상 인민을 생각했던 지도자입니다. 이따위로 가르치고 책에 그렇게 써요. 그래서 서양의 막스 레닌주의하고도 차원이 다른 사상인 게 뭐냐면 백성은 하늘이라는 유교 사상까지 여기에 탑재해갖고 인간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면서 늘 인민의 편에 섰던 지도자. 또 큰일 날 뻔했네. 이게 잘못하면 삑삑삑 처리를 해주실 텐데 어쨌든 이거 이런 걸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자가 했던 문화혁명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 개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루이 알티세르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가 이 68혁명 당시에 마오를 만나면서 이거 너무 아름답다 이래가지고 자기 이론에 탑재하면서 또 프랑스 파리에서 대학생들이 막 불지르고 시위하는 과정에서 마오 어록이 그 자리에서 막 50만 부가 팔려나가고 이런 열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경계하는 게 뭐냐면 혁명이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어떤 종류의 혁명이냐? 그 혁명의 내용이 뭐고 혁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이것 좀 체크하면서 열광하세요. 제발. 그러니까 이 유럽의 젊은이들이 그걸 체크를 안 한 거지. 지금 실제 마오가 하는 혁명이 66년에서 10년간 중국을 생지옥으로 만든 그때 가장 피해자가 누구였냐 하면 지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반지성적 대말살인데 그거를 유럽의 대학생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이 유럽 파리의 대표 지식인인 루이 알티세르 박사가 그걸 자기 이론에 수용하는 이런 정신 나간 역사가 펼쳐지는데 과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마오의 문화혁명을 68의 정신으로 수용할 때 제일 주목한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존재가 의식을 창출하지 않고 의식이 정치적 행동을 매개로 존재를 각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막스 레닌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생산수단을 사유화한 것을 사회적 관점의 소유로 변신시키면 이게 혁명 1단계의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비판적인 게 뭐냐면 아니 기업한테 국가가 명령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이게 마오가 했던 짓하고 비슷한 짓이에요. 또 이 세게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존재가 그러니까 유물론적 사유를 생각해 보면 물질이 사람의 의식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죠. 이 기본 패턴이. 그리고 반대로 내 의식이 물질에 의해서 컨트롤되죠. 근데 마오가 한 얘기는 뭐예요? 이 의식이 정치적 행동을 만들고 이게 존재를 규정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개조돼야 혁명이 성공하지 체제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로 바꾼다고 사적 소유를 폐지하고 사회적으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걸로 혁명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이 개조되지 않는데 어떻게 혁명이 성공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스 레닌주의적인 관점에서 더 나간 거지. 뭐냐면 체제만 바꾸면 안 되고 사람을 바꾸지, 사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커피 좋아하는 교수를 죽여요. 왜 죽이냐? 그럼 커피라는 거는 그냥 단지 물질이잖아요. 근데 그 커피를 향유하는 그 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서양 부르주아적 생활 방식을 못 고쳐. 너 커피 끊어. 그랬는데 이미 끊으라고 명령한 게 대약진 운동 때인데 너 아직도 커피 몰래 먹고 있었냐? 너 죽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었겠죠. 그러니까 커피를 좋아하니까 이미. 그러니까 루이 알티세르 교수님이 마오에 열광하셨는데 파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파리 여행 가시면 카페에 앉아가지고
에스프레소 마시면 폼나죠. 그러니까 알티세르 교수님이 또 미남이에요. 나중에 정신착란에 걸려서 자기 아내를 목 졸라 죽입니다. 아주 비극적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쌍송을 딱 들으면서 이렇게 다리 꼬고 에스프레소 마시면 멋있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오가 멋있어. 내 이론에 수용해야지. 이러는데 그대로 베이징에 가서 마오 당시 66년 가을에 그런 짓 했다가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뭘 알고 좋아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제발 좀. 그러면 알티세르가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원래 알티세르가 이데올로기 이론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우리 PD님들 세뇌당해 갖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에 속아서 착취당하고 CTS 경영진으로부터 피가 빨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잘 보세요. 이 근대적인 인간은 이 내가 주체잖아요. 데카르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 관점에서 생각하는 내가 그 의식의 주체잖아. 그래서 내가 이성적인 존재로서 합리적 결정을 하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알티세르가 웃기지 마라. 너는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자였다. 그래서 이걸 이데올로기의 호명 이렇게 불러요. 이데올로기가 너를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는 거죠.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아무개야 그 이데올로기가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네가 했던 행동들이 다 이데올로기의 장난이었더라. 너라는 게 없고 네가 생각했던 그런 주체는 없고 그 주체의 핵심이 이데올로기더라. 이게 이데올로기가 무의식의 레벨에서까지 작동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죠. 근데 실제로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인이 힘이 없어지는 이유가 아니 성경 공부를 밑줄 치고 그 사람 이름 외우는 걸로 하니까 힘이 없어요. 성경에 나온 인물 이름 많이 외워서 뭐 할 건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이 무의식의 레벨에서 작동되는 게 신앙이지.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빨치산도 순교를 하잖아요. 이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움직이는 동인이 여기 무의식의 레벨까지 작동하는 게 이데올로기 맞다니까요. 근데 신앙인이 내 신앙은 의식 단계에서 머물러 이러면 이게 반사적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신앙인의 삶이 분리돼요. 삶과. 개혁주의가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게 회심하면서 제 언어가 바뀌어 버리더라고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말투가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잘 쓰던 말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바뀌죠. 그러니까 새로 다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시무시하는데 알티세르가 그걸 잘 지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검찰, 군대 이런 국가기관들 있죠? 권력기관들 이런 것만 그 이데올로기를 수호하는 이데올로기 수호기관이 아니고 더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기관들이 있는데 제일 위험하고 센 놈이 교회고 학교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뇌시키고 학교 와서 공교육 체제 안에서 순종하는 애들로 세뇌시키고 그 다음에 미디어, 가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세뇌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엄마 아버지가 아버지 장로고 엄마 권사님이면 날 때부터 세뇌되는 거잖아. 이게 교회 나가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요걸 얘들이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요 이데올로기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기관이 바로 이데올로기 강화 기관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종교계 사립학교를 왜 좌파들이 공격합니까? 해체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교육 영역에서 종교색을 빼게끔 하려고. 사립학교인데도. 왜 공격할까요? 이데올로기 이론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 이미 그게 복음이 들어가서 얘를 잡아버리면 자기들이 획득이 안 돼. 그러면 혁명을 못 하는 거죠. 거꾸로 얘네들이 진해 사상을 먼저 주입하면 복음이 잘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오가 복음을 허용했었겠습니까? 중국에? 왜? 그러니까 상극이지.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서 중국이 변화되느냐, 자기들 혁명을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복음을 막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큰일 나지. 왜냐하면 얘네들이 원하는 세상은 안 되지.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순교하면서 저항해 버리는데. 이제 이 영적 전쟁의 실체가 보이십니까? 이제 슬슬.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알티세르가 이 철학적인 측면에서 이데올로기 투쟁과 이데올로기 이론을 구성할 때 마오를 받아들이면서 인간을 개조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이데올로기를 해체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강화 기관을 다 공격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때 가장 효과적인 전략 전술이 뭐라고요? 동성애를 앞세우니까 싹 쓰러진다. 이거를 경험적으로 체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개조라고 하는 마오의 그 태제가 여기서 실현돼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마오는 가탈이나 이쪽 계열의 좌파 철학자들이 미시 정치까지 내려와서 혁명을 얘기할 거를 마오가 점친 게 아니에요. 마오를 받아들이고 인간 개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시 정치가 열리는 거지. 그리고 푸코라는 또 걸출한 철학자가 여기에 또 중요한 철학적인 배경을 내놔요. 이러면서 이게 총력전이 되는데 결국은 이들이 원하는 해체의 대상이 누구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프로테스탄티즘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해체하고 그 교회를 해체시키는 게 혁명의 목적이에요.